우리는 일곱 번째 문명이다. 영국 옥스퍼드의 애쉬몰린 박물관. 그곳의 밤은 유난히 고요합니다. 관람객들이 모두 떠나간 뒤 형광등은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를 내며 유리 진열장들을 비춥니다. 그 빛 아래 수천 년 된 점토 조각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발걸음 소리 하나 없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작은 진열장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점토 기둥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웰드 블런델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이 물건은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고대 유물처럼 보입니다. 표면에 새겨진 쐐기 문자들은 너무 작아서 눈을 가까이 대지 않으면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점토 기둥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길하고도 아름다운 기록 중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수메르 왕 목록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어느 서기관이 니프르의 신전에서 이 목록을 베껴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오래된 전통을 따라 의미도 모른 채 숫자들을 새겨 넣었을까요? 이 목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대홍수 이전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8명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알룰림, 알랄가르, 엠멘루안나, 엠멘갈란나, 낯설고 먼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더 기묘한 것은 그들의 재위 기간입니다. 첫 번째 왕 알룰림은 28,800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왕은 36,000년, 세 번째는 43,200년. 숫자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수명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거의 신화적인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옵니다. 목록은 짧게 기록합니다. 홍수가 지나갔다. 그 뒤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홍수 이후의 왕들입니다. 이번에는 134명이 나열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재위 기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수천 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숫자는 줄어듭니다. 수백 년, 수십 년,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아는 인간의 수명과 비슷한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점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상한 점은 숫자의 감소 패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재위 기간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듭니다.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조입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마치 문명 그 자체가 서서히 노쇠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처럼 숫자들은 점점 작아집니다. 문명은 어떻게 영혼을 잊어버렸는가? 이것이 수메르 왕 목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 목록을 신화로 취급합니다. 과장된 숫자, 상징적 표현, 고대인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왕들의 계보로 문명의 기억으로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 목록은 신화가 아니라 기억의 압축 기록은 아닐까요? 무언가 거대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점토 위에 새겨진 것은 아닐까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저 들으면 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면서 이 이야기를 따라오면 됩니다. 우리는 함께 과거로 여행할 것입니다. 아주 먼 과거로, 인류가 아직 젊었던 시절로, 혹은 어쩌면 인류가 이미 늙어 있었던 시절로. 우리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이전에 존재했는가? 우리는 정말 처음인가? 아니면 우리는 단지 긴 순환 속의 한 지점일 뿐인가? 숫자들은 여전히 점토 위에서 빛을 반사합니다. 18,800년, 36,000년, 4,200년. 그 숫자들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 때까지 그 숫자들은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땅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수메르입니다. 기원전 4선 전령경 그 땅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진흙으로 집을 짓고 강물을 끌어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에리두, 우르크, 우르, 니푸르. 이 이름들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입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문자를 발명했습니다. 쇠기 문자라고 불리는 이 문자는 갈대 줄기를 점토판에 눌러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이었습니다. 곡식, 동물, 숫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는 복잡해졌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 신, 시간, 죽음. 인류는 비로소 생각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개념화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시간을 60분으로, 분을 60초로 나누었습니다. 이 60진법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시계를 볼 때, 당신은 수메르인들의 시간 체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대수, 기하학, 그리고 복잡한 계산. 그들은 관계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강물을 통제하고 사막을 농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재산권, 계약, 정의. 문명의 모든 기초가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 스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아니다. 그들의 신화와 기록 속에서 그들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문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전달된 것이라고.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에리두에서 왕권이 시작되었다고. 그런데 에리두는 무엇이었을까요? 에리두는 수메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리두의 중심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은 한 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전은 총 1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 층은 이전 신전 위에 새로운 신전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신전은 신전 속에 신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것은 모든 신전이 동일한 설계를 따랐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구조, 같은 기하학. 17개의 신전은 시대가 다르지만 마치 하나의 청사진을 따라 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이 설계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형태를 전달한 것처럼, 그리고 가장 아래층, 가장 오래된 신전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두꺼운 실트층을 발견했습니다. 실트는 물이 남긴 흔적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 층은 너무 두꺼워서 자연스러운 범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재앙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트층 아래에서 더 오래된 거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토기 조각, 도구, 불을 피운 자리. 누군가가 홍수 이전에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너드 울리경은 1920년대에 우르를 발굴하면서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의 지층을 파고 내려가다가 그는 3m 두께의 깨끗한 점토층과 마주쳤습니다. 그 위로는 수메르 문명의 유물들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전혀 다른 문화의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점토층을 대홍수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계는 그의 주장을 논쟁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거대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문명을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키시, 슈르팍, 우르크, 라가시. 여러 수메르 도시들에서 비슷한 범람층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시기,
대략 기원전 29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층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기원전 4,000년, 어떤 것은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홍수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리적 증거와 점토 기록이 일치합니다. 수메르 왕 목록이 말하는 대홍수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전에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았고 도시가 있었고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신화보다 오래 삽니다. 사건은 잊혀지지만 그 윤곽은 남습니다. 숫자는 의미를 잃어도 여전히 전해집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그렇게 남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세대를 거쳐 그 목록을 베꼈습니다. 그들은 왜 그 숫자가 그토록 큰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베꼈습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점토판 앞에 서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현대 학자들은 수메르 왕 목록의 숫자들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8,800년, 36,000년, 42,200년. 이런 숫자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과장이라고, 신화적 표현이라고, 왕들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숫자는 무작위가 아니라 정확한가요? 왜 숫자들은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가요?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60은 신성한 수였습니다. 완벽함, 우주의 질서, 신들의 언어. 수메르 왕 목록의 제위 기간을 자세히 보면 거의 모든 숫자가 60의 배수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800은 60의 제곱에 8을 곱한 것입니다. 36,000은 60의 제곱에 10을 곱한 것입니다. 3,200은 60의 제곱에 B를 곱한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긴 시간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학적 구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SL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SL은 3,600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NER이라는 단위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NER은 600을 의미했습니다. 왕들의 제위 기간은 이 단위들의 조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발트 SR, 첸 SR, 시 SR. 그렇다면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한 명의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나고 통치하고 죽는 한 사람. 하지만 고대 수메르에서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시대를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한 주기를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문명의 한 단계를 의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말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르네상스, 계몽주의. 우리는 이것들을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부릅니다. 그것들은 수백 년을 아우르지만 하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혹시 고대 수메르인들도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알룰림의 시대는 한 명의 왕이 아니라 문명의 첫 번째 국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국면은 18,80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동안 수많은 세대가 살다 갔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 전체를 하나의 왕으로 기억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선형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화살. 하지만 많은 고대 문화들은 시간을 순환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돌아옵니다. 계절처럼, 달의 위상처럼, 별의 움직임처럼 모든 것은 반복됩니다. 태어남과 죽음,
성장과 쇠퇴, 창조와 파괴. 수메르 왕 목록에서 홍수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리셋입니다. 세계의 재부팅입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은 신화적 시간에 속합니다. 그들은 우주적 축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존재가 아니라 우주론적 존재입니다. 그들의 재위 기간은 개인의 수명이 아니라 우주의 주기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나간 뒤 시간은 변합니다. 재위 기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수천 년이지만 점차 수백 년, 수십 년으로 줄어듭니다. 마치 세계 자체가 노쇠해 가는 것처럼, 마치 신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 마치 인간이 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타락의 서사입니다. 황금 시대에서 타락한 시대로, 완벽함에서 불완전함으로, 영원에서 유한으로. 그리고 이 서사는 수메르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신화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마치 모든 문화가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것처럼. 숫자들은 파도처럼 반복됩니다. 28,800, 36,000, 43,200. 그것들은 리듬을 만듭니다. 당신이 숨을 쉬는 것처럼 그 숫자들은 들숨과 날숨을 반복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리듬을 느끼면 됩니다. 그 숫자들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도록 허용하면 됩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답을 찾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저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수메르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인도 아대륙에서 베다의 현자들은 시간에 대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유가라고 불리는 거대한 주기로 나누었습니다. 유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짧고 더 타락하고 더 어둡습니다. 첫 번째 유가는 사티야 유가 혹은 크리타 유가라고 불립니다. 진리의 시대, 완벽의 시대. 이 시대의 인간들은 신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질병, 노화, 고통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조화로웠고 모든 것이 올바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티야 유가는 4,800 신의 해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신의 해는 인간의 해와 다릅니다. 하나의 신의 해는 30-60 인간의 해입니다. 계산하면 사티야 유가는 17,8,000 인간의 해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트레타 유가입니다.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시대, 완벽함이 조금 줄어든 시대. 이 시대의 인간의 수명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성도 약해졌습니다. 의례와 희생 제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신들은 더 이상 인간과 직접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트레타 유가는 3600 신의 해, 즉 1999성서 인간의 해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드와파라 유가입니다. 두 개의 다리를 가진 시대. 세상은 더욱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더욱 짧아졌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나타났습니다. 진리는 반쪽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드와파라 유가는 2400 신의 해, 즉 816-4,000 인간의 해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칼리 유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한 개의 다리만 남은 시대, 가장 어둡고 가장 짧은 시대. 칼리 유가에서 인간의 수명은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도덕성은 무너졌습니다. 거짓말, 폭력, 탐욕이 지배합니다. 신들은 숨었습니다. 진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칼리 유가는 폴 1200 신의 해, 즉 4과 3.2천 인간의 해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세상은 파괴되고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유가가 모여 하나의 마하 유가를 이룹니다. 하나의 마하 유가는 4.30천 인간의 해입니다.
그리고 또 1000개의 마 육가가 모여 하나의 칼파를 이룹니다. 하나의 칼파는 브라흐마의 하루입니다. 브라흐마가 잠에서 깨면 세상이 창조되고 브라흐마가 잠들면 세상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시작됩니다. 이 숫자들을 수메르 왕 목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구조가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긴 시간, 점차 짧아지는 시간, 완벽함에서 타락으로, 신성에서 세속으로. 숫자의 크기는 다르지만 패턴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체계 모두 정확한 수학적 비율을 따른다는 점입니다. 베다의 육아 체계는 4:3.1의 비율을 따릅니다. 사티아는 트레타의 4:3배이고 트레타는 드와파라의 3:2배이고 드와파라는 칼리의 2배입니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누군가가 이 비율을 정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체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스에도 비슷한 신화가 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그의 작품 일과 날들에서 5개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황금의 시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영웅의 시대, 그리고 철의 시대. 황금의 시대에 인간들은 신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노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땅은 저절로 풍요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늙지 않았고 고통 없이 잠들듯 죽었습니다. 은의 시대의 인간들은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100년 동안 어린아이로 남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만해졌고 신들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즈스는 그들을 땅속에 숨겼습니다. 청동의 시대의 인간들은 강력했지만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좋아했고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무기와 도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폭력으로 멸망했습니다. 영웅의 시대는 예외입니다. 헤시오도스의 체계에서 유일하게 진보한 시대입니다. 반신들과 영웅들의 시대, 트로이 전쟁과 테베 공성전의 시대. 그러나 이 시대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의 시대, 헤시오도스 자신이 살았던 시대. 그는 한탄합니다. 나는 너무 늦게 태어났다. 나는 이 철의 종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인간들은 낮에도 고통받고 밤에도 고통받는다. 신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근심을 준다. 그는 예언합니다. 언젠가 즈스는 이 종족도 파괴할 것이다. 북유럽 신화에는 라그나로크가 있습니다. 신들의 황혼, 세상의 종말. 늑대 펠리르는 오딘을 삼키고 뱀 요르문간드는 바다를 독으로 채우고 거인들은 아스가르드를 공격합니다. 태양은 어두워지고 별들은 떨어지고 세상은 불과 불에 잠깁니다. 그러나 라그나로크는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파괴 뒤에 재탄생이 옵니다. 새로운 땅이 물 밖으로 솟아오르고 살아남은 신들과 인간들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합니다. 조로아스터교는 12년의 세계 주기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4개의 3000년 기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는 영적 창조, 그 다음은 물질적 창조, 그 다음은 선과 악의 투쟁,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과 재생.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원입니다. 마야인들은 장기력이라는 달력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킨, 위날, 툰, 카툰, 박툰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박툰은 144,000일입니다. 그들은 13개의 박툰이 하나의 완전한 주기를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각 주기가 끝날 때 세상은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5번째 태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4개의 태양은 이미 꺼졌습니다. 서로 만난 적 없는 문화들이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들의 이름이 다르지만 이야기는 같습니다. 세상은 반복된다. 시간은 순환한다. 우리는 타락의 궤적 위에 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은 끝나고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인간 정신의 보편적 구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 공통된 기억이 있는 걸까요? 아주 오래전 모든 인류가 하나였을 때 그들이 목격한 무언가의 기억일까요? 반복되는 패턴은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동시에 안도도 줍니다. 만약 모든 것이 순환한다면 끝은 정말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잠일 뿐입니다. 파괴는 재탄생의 전조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돌아올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형태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로. 물은 가장 오래된 기억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죽음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200개 이상의 문화가 대홍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같습니다. 물이 왔다. 물이 모든 것을 삼켰다. 소수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는 여러 버전으로 전해집니다. 가장 오래된 버전에는 주수드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신들은 인류를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인류가 너무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인류가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버전에서는 이유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신들은 단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 엔키는 주수들에게 경고합니다. 엔키는 지혜의 신이며 인류의 창조자입니다. 그는 인류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주수들에게 배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거대한 배, 모든 생명을 실을 수 있는 배. 주수드라는 순종합니다. 그는 배를 만듭니다. 그는 가족과 동물들을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홍수가 옵니다. 비는 7일 낮과 7일 밤 동안 내립니다. 폭풍은 세상을 뒤흔듭니다. 모든 산이 물에 잠깁니다. 모든 생명이 사라집니다. 주수드라의 배만 표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배는 한 산 위에 멈춥니다. 주수드라는 나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립니다. 신들은 그의 제사를 받아들입니다. 엔릴, 신들의 왕은 주수들에게 영생을 부여합니다. 주수드라는 딜문, 신들의 땅으로 옮겨집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길가메시 서사시의 일부가 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 생존자의 이름은 우트나피쉬팀입니다. 길가메시는 영생을 찾아 여행하다가 우트나피쉬팀을 만납니다. 우트나피쉬팀은 길가메시에게 홍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주수드라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더 자세하고 더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서의 노아 이야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신 혹은 여호와가 인류를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 태웁니다. 비는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내립니다. 모든 것이 물에 잠깁니다. 방주는 아라랏 산에 멈춥니다. 노아는 나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립니다. 신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유사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성서의 노아 이야기가 수메르 신화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이제 거의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유수 기간 동안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접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전통에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신화는 메소포타미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에 마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누는 물고기의 경고를 듣고 배를 만듭니다. 홍수가 오고 마누만 살아남습니다. 그는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에는 드칼리온과 피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즈스는 청동시대의 인간들을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드칼리오는 프로메테스의 아들입니다. 프로메테스는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홍수가 오고 드칼리온과 피라만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파르나소스 산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돌을 뒤로 던지라는 신탁을 받습니다. 드칼리온이 던진 돌에서 남자들이 태어나고 피라가 던진 돌에서 여자들이 태어납니다. 중국에는 대우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은 거대한 홍수로 고통받았습니다. 곤이라는 영웅이 홍수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아들 우가 성공했습니다. 우는 1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는 강을 파고 운하를 만들고 물길을 통제했습니다. 마침내 홍수가 물러났습니다. 우는 하나라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거대한 개구리 티달릭의 이야기를 합니다. 티달릭은 세상의 모든 물을 마셨습니다. 땅은 말랐고 생명은 죽어갔습니다. 동물들은 티달릭을 웃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뱀장어가 우스운 춤을 춰서 티달릭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티달릭이 웃으며 물을 토해내자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 잉카인들, 마야인들 모두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아즈텍인들은 4번의 이전 세계가 모두 재앙으로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홍수였습니다.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서도 홍수 전설이 전해집니다. 한 남자가 라마의 경고를 듣고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물이 온 세상을 뒤덮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100개 이상의 문화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지역적 재난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홍수가 일어나고 각 문화가 독립적으로 같은 구조의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홍수는 흔한 자연재해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비슷한 패턴을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 규모는 아니더라도 인류 문명의 대부분을 삼킬 만큼 거대한 홍수, 그리고 그 기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적 증거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약 17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멜트워터 펄스 와레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빙하들이 녹으면서 수천 년 동안 얼어있던 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해수면은 단 몇백 년 만에 수십 미터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빙하기 동안 인류는 해안을 따라 살았습니다.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 낮았습니다. 오늘날 바다 아래 잠긴 땅이 당시에는 육지였습니다. 그곳에 도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문명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올라왔을 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물은 천천히 왔습니다. 세대에 걸쳐 조금씩. 하지만 기억 속에서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압축되고 극화되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비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내렸다는 이야기로, 모든 산이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로, 소수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로, 그리고 그 이야기는 4,000년, 수십 5,000년, 어쩌면 10,000년 이상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점토판에, 돌에, 노래로, 이야기로, 세대에서 세대로, 문화에서 문화로. 형태는 변했지만 핵심은 남았습니다. 물이 왔다. 세상이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약 300,000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현대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약 50,000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복잡한 도구를 만들었고, 예술을 창조했고, 상징을 사용했고, 추상적으로 사고했습니다.
우리의 뇌 용량과 인지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은 고작 몇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업이 시작된 것은 약 12년 전입니다. 최초의 도시들이 나타난 것은 약 6천 년 전입니다. 문자가 발명된 것은 약 5천 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천 년 동안 인류는 무엇을 했을까요? 표준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류는 수렵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작은 무리로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고 동물을 사냥하고 동굴에서 잤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예술을 창조했지만 그것은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업 없이는 정착이 불가능했고, 정착 없이는 도시가 불가능했고, 도시 없이는 문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설명은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은 우리가 아는 형태여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문명은 도시를 필요로 한다. 도시는 농업을 필요로 한다. 농업은 정착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다른 형태의 문명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해안 문명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주류 이론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빙하기 동안 해안선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해수면이 120m 낮았기 때문에 오늘날 바다 밑에 있는 거대한 대륙붕이 당시에는 육지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순다, 대륙붕, 인도 남쪽의 땅들, 페르시아만 전체, 흑해 주변, 지중해 연안, 이 모든 곳이 당시에는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안은 자원이 풍부합니다. 물고기, 조개, 해초. 농업 없이도 대규모 인구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수렵채집보다 효율적이고 농업보다 안정적입니다. 계절의 영향을 덜 받고 가뭄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해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정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세대에 걸쳐 사람들은 계속 안쪽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집, 그들의 신전, 그들의 도시들은 물 아래로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증거는 바다 밑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흔적이 발견됩니다. 괭베클리 테페는 그 중 하나입니다. 터키 남동부 거의 10,000년 전에 건설된 거대한 신전 복합체입니다. 거대한 T자형 석주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석주에는 복잡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물들, 인간 형상, 추상적 상징들. 이 신전을 건설한 사람들은 농경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렵채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표준 이론에 따르면 거대 건축은 농업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농업이 있어야 인격 식량이 생기고 인격 식량이 있어야 전문화가 가능하고 전문화가 있어야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괭베클리 테페는 그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농업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론이 틀렸거나 괭베클리 테페가 예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괭베클리 테페가 의도적으로 매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흙을 채워 넣어 신전을 덮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보존이었습니다. 마치 나중을 위해 숨긴 것처럼,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군능 파당에도 비슷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거대한 석조 테라스들이 산 위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연 형성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인공 구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이것은 100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일본의 요나군이 해저 유적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거대한 돌 계단들과 플랫폼들이 바다 밑에 있습니다. 주류 학자들은 이것을 자연 형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조는 너무나 기하학적입니다. 너무나 규칙적입니다. 그것은 의도처럼 보입니다.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괵베클리 테페가 발견되기 전까지 학자들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했습니다. 요나구니가 증명되기 전까지 그것은 단지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 밑을 충분히 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글 아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막 밑을 충분히 발굴하지 않았습니다. 부재의 증거는 증거의 부재가 아닙니다. 만약 고도 문명이 시천년 전에 존재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홍수로 사라졌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돌은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만으로는 문명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은 사라질 것입니다. 책은 썩을 것입니다. 금속은 녹슬 것입니다. 나무는 부패할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신화뿐입니다.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왜곡되고 변형됩니다.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확신하지 않고, 그러나 무시하지도 않고, 증거를 기다리면서 상상력을 유지하는 것. 과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지도 모릅니다. 더 풍부할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울지도 모릅니다. 문명을 주기로 본다면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역사를 다시 읽어봅시다. 단계들로 상승과 붕괴로. 첫 번째 단계는 농경의 시작입니다. 약 시1000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씨앗을 심었습니다. 밀, 보리, 렌즈콩. 그들은 야생 동물을 길들였습니다. 양, 염소, 소. 정착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 우리는 자연의 일부에서 자연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착의 심화입니다. 마을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자기가 발명되었습니다. 금속 가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리, 그리고 나중에는 청동. 사회는 복잡해졌습니다. 계층이 생겼습니다. 왕, 사제, 전사, 농민. 교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지식이 축적되었습니다.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수메르, 이집트, 인더스, 중국. 독립적으로, 그러나 놀랍도록 비슷한 시기에. 세 번째 단계는 청동기 문명의 전성기입니다. 기원전 2000년에서 1200년 사이 지중해와 중동은 상호 연결된 문명 네트워크로 번영했습니다. 이집트 신왕국, 히타이트 제국, 미케네 그리스, 미노아 크레타, 우가리트, 아시리아. 그들은 교역했고 외교를 나누었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 질서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러나 기원전 1200년경 모든 것이 붕괴되었습니다. 이것을 청동기 후기 붕괴라고 부릅니다. 단 몇십 년 만에 거의 모든 주요 문명이 무너졌습니다. 도시들이 파괴되고 버려졌습니다. 교역이 중단되었습니다. 문자가 사라졌습니다.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다 민족의 침입, 기후 변화, 지진, 내부 반란. 아마도 모든 것의 조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전 문명의 부상입니다. 암흑 시대 후
세상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인도의 마우리아, 중국의 진안.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저렴하고 풍부했습니다. 기술이 민주화되었습니다. 철학이 꽃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부처. 이것은 추계 시대였습니다. 인류 사상의 기초가 놓여진 시대. 그러나 이것도 끝이 났습니다. 로마 제국은 붕괴했습니다. 한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구타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중세와 재건입니다. 서양에서는 암흑시대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재구성의 시대였습니다. 이슬람 황금기, 비잔틴 제국, 중국의 송나라, 인도의 여러 왕조들, 문명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장소에서. 르네상스가 왔습니다. 재발견의 시대, 고대 지식의 부활. 그리고 나서 대항해 시대, 종교개혁, 계몽주의. 여섯 번째 단계는 산업과 현대입니다.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인구, 기술, 지식,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길들였고, 원자를 쪼갰고, 달에 갔고, 컴퓨터를 발명했고, 인터넷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발전된 문명, 가장 강력한 기술, 가장 많은 지식.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 걸까요? 상승의 끝에? 전성기의 중간에? 아니면 이미 하강을 시작한 걸까요? 번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인지, 일곱 번째인지, 혹은 열 번째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상승, 전성기, 붕괴. 그리고 다시 상승, 전성기, 붕괴.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역사는 원도 아닙니다. 역사는 나선입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만 매번 조금씩 다른 높이에서 우리는 이전 문명들보다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명이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이 혹은 다른 방향으로.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패턴의 인식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변형입니다. 지질학적 시간 척대서 보면 인류 문명은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지구는 45억 살입니다. 생명은 38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공룡은 2억 년 이상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인류는 겨우 30만 년입니다. 문명은 겨우 1만 년입니다. 우리는 너무 짧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잊습니다. 지구는 여러 번 리셋되었습니다. 대멸종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에서는 생물종의 96%가 사라졌습니다. 백악기 말기 대멸종에서는 공룡이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기후 변화, 해양 산성화.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상은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74천 년 전 토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이 초화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였습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기온이 급강하했습니다. 화산겨울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식물이 죽었습니다. 동물이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인류도 거의 멸종했습니다. 유전학적 증거에 따르면 인류는 이 시기에 극심한 병목 현상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만 명. 작은 마을 하나의 인구. 우리 모두는 그 살아남은 1만 명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멸종의 가장자리에서 간신히 돌아온 종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의 기억에 남았을까요?
그것은 신화가 되었을까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얼고 세상이 끝나는 이야기로 북유럽의 핀불페트르, 거대한 겨울, 태양이 사라지는 이야기들. 혹시 이것들은 토바의 기억은 아닐까요? 옐로스톤 초화산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60만 년마다 폭발합니다. 마지막 폭발은 64만 년 전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는 다음 폭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발하면 북미는 파괴될 것입니다. 화산재는 전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농업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문명은 붕괴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화산보다 더 가능성 높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핵전쟁, 팬데믹, 소행성 충돌. 현대 문명은 믿을 수 없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잡성은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공급망은 전 세계적입니다. 한 곳에서의 붕괴는 연쇄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전력망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하나의 실패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 시스템은 디지털입니다. 전자기 펄스 하나가 모든 것을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가 아니면 더 취약한가? 우리는 이전의 어떤 문명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더 많은 것에 의존합니다. 로마인은 전력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수메르인은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쉽게는. 붕괴는 악이 아닙니다. 붕괴는 자연의 과정입니다. 겨울 후에 봄이 오듯이, 죽음 후에 재생이 오듯이, 붕괴 후에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이전 문명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영원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영원하다. 유에베스 에터나. 영원한 도시. 그러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명은 다르다고. 우리는 과학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다를까요? 아니면 우리도 단지 또 다른 주기일 뿐일까요? 공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식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겸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겸손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숨을 깊이 쉬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다음 이야기로. 기원전 2000년경 니프르의 어느 서기관이 점토판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서기관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 목록을 베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더 오래된 점토판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베껴진 판입니다. 표면은 닳았고 일부 문자는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은 조심스럽게 읽습니다. 알룰림 에리두에서 왕이었다. 그는 28일 800년을 다스렸다. 서기관은 잠시 멈춥니다. 28,800년. 그는 이 숫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성한 기록입니다. 그는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단지 베껴야 합니다. 그의 손이 움직입니다. 갈대 스타일러스가 축축한 점토 위를 눌러갑니다. 쐐기 모양의 흔적들이 생겨납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들의 기록입니다. 신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는 집중합니다. 알랄가르, 에리두에서 왕이었다. 그는 36천 년을 다스렸다. 왜 그는 이것을 베끼고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읽을까요?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압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대에서 세대로, 서기관에서 서기관으로 의미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남아야 합니다. 기록은 남아야 합니다. 의미는 변해도 숫자는 남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우리는 수메르어를 1세기 전까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0진법 체계는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록은 해석보다 오래 삽니다. 피라미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전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남습니다. 점토판은 놀랍도록 내구성이 있습니다. 불에 타면 더 단단해집니다. 물에 잠겨도 견딥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읽을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보다 오래 사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돌은 부서지고 청동은 녹슬고 금조차 도난당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변형되지만 핵심은 남습니다.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4천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읽힙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3천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공연됩니다. 성서의 이야기들은 수천 년을 견뎠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생존자는 사명을 가집니다. 모든 대재앙 이후 누군가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다음 세대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노아가 한 일입니다. 이것이 주수드라가 한 일입니다. 이것이 마누가 한 일입니다. 이것이 드칼리온이 한 일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위해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을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계를 위한 메신저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준비하라, 기억하라.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누군가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달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문명에서 문명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고 있는 일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남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리고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당신도 전달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다음 사람에게. 우리는 모두 전달자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에 있다가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이것이 문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축적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니프르의 서기관은 그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점토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햇볕에 말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서관에 보관됩니다. 다른 수천 개의 판들과 함께. 언젠가 4천년 후 누군가가 그것을 발굴할 것입니다. 그것을 읽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이제 천천히 현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먼 곳에서, 점토판과 홍수와 잃어버린 왕들의 세계에서.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잠들 때 그것은 당신의 꿈속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28,700, 32,000, 44,200. 그것들은 리듬입니다. 당신의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리듬. 당신은 편안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7번째 문명인가? 우리 이전에 6개의 고등 문명이 있었는가? 수메르 왕 목록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인가? 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패턴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7이라는 숫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일 수도, 10일 수도, 100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포를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을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슬프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또한 돌아옵니다.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에. 영원함보다 중요한 것은 전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우리의 건물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은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기억될 것입니다. 씨앗의 은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그것은 씨앗을 남깁니다.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전체의 나무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나무가 자랍니다. 그것은 원래 나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속입니다. 문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식의 씨앗, 지혜의 씨앗, 이야기의 씨앗.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그 씨앗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명이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읽고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배의 은유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지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생명의 도서관, 지식의 도서관. 노아는 동물들만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보를 구했습니다. 유전 정보, 문화 정보. 세상을 재건하기 위한 청사진.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리적 방주가 아니라 정보의 방주.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문명을 위해.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점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입니다. 우리는 이전 문명들로부터 받았고 우리는 다음 문명들에게 줄 것입니다. 문명은 숨을 쉽니다. 들숨과 날숨처럼 팽창과 수축, 상승과 하강. 이것은 자연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호흡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당신의 가슴이 오르고 내립니다. 당신의 몸은 이완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이야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그것들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 있을 때도, 당신이 잠들었을 때도 그것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을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만의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7번째 문명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옥스퍼드의 박물관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웰드 블런델 프리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서 조용히 빛을 반사하며 숫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28, 800, 30천, 40선, 손 200. 언젠가 수천 년 후 다른 누군가가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후손일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숫자들을 보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이 아니었다.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그 기억이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패턴은 되돌아옵니다. 질문은 다시 던져집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세대가 자신만의 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당신은 이제 거의 잠들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입니다. 당신의 몸은 무겁고 편안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당신의 마음속을 떠다닙니다. 점토판, 홍수, 고대 도시들, 잃어버린 왕들. 11부 돌 아래 잠든 도시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들. 고고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발굴할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 땅 속 얕은 곳에 묻힌 것, 보존된 것, 접근 가능한 것. 그러나 과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너무 깊이, 너무 멀리, 너무 완전하게 사라져서 발굴 가능한 과거와 영원히 잠긴 과거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전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역사는 후자입니다. 그리고 후자가 훨씬 더 큽니다. 빙하기가 끝났을 때 해수면은 120m 상승했습니다. 천천히 수천 년에 걸쳐 그 과정에서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순다 대륙붕은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 제도를 연결하는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바다입니다. 페르시아만 전체는 당시 육지였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그보다 훨씬 남쪽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곳은 당시 강 유역의 비옥한 계곡이었습니다. 북해의 도거뱅크는 한때 인간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 때때로 맘모스뼈나 석기 도구가 올라옵니다. 그 아래 진흙 속에 마을들이 묻혀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을 연결하던 육지가 물에 잠기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인류는 항상 해안을 좋아했습니다. 물이 있고 음식이 풍부하고 이동이 쉽습니다. 빙하기 동안 해안선은 지금보다 훨씬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인류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증거는 지금 바다 아래에 있습니다. 수십 미터, 100미터 이상의 깊이에 수중 고고학은 존재합니다. 잠수부들은 난파선을 탐사하고 수중 유적을 조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야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해전은 아직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화성 표면을 달 표면보다 더 잘 지도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성의 해저보다 다른 행성들을 더 많이 압니다. 바닷속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나무는 썩습니다. 금속은 부식됩니다. 직물은 분해됩니다. 가죽은 사라집니다. 심지어 뼈도 천천히 녹아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돌뿐입니다. 그것도 특정한 종류의 돌만. 화강감, 현무암 같은 단단한 돌들. 그렇다면 돌이 아닌 재료로 지어진 문명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로 지어진 도시, 흙으로 만든 건축물, 섬유로 엮은 구조물. 이런 것들은 수백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수천 년 후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 아래에서 거대한 토목 구조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공 언덕, 도로, 운하. 수백 년 동안 정글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레이더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전히 숨겨져 있을까요? 정글 아래, 사막 아래, 얼음 아래,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 아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리의 기본입니다. 부재의 증거는 증거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은 없었던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던 문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부르는 기준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건물의 크기로 평가합니다. 돌의 무게로, 금속의 정교함으로. 그러나 정말 그것이 유일한 기준일까요? 어떤 문명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신 지식을, 신전 대신 생태학적 조화를, 기념비 대신 지속 가능성을 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명은 고고학적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기지 않은 것에 있을 테니까요. 가벼운 발자국, 자연과의 조화, 지배가 아닌 공존. 이런 문명은 우리가 찾는 방식으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고대인들이 남긴 것은 유적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돌 속에, 점토 속에, 이야기 속에 우리는 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질문 자체가 답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과거가 우리의 상상보다 더 넓고 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깊은 시간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수백만 년, 수십만 년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한 줌의 먼지만큼 작습니다. 나머지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공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느려집니다. 당신의 생각은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바다, 밑으로, 땅 아래로, 시간 너머로. 거기에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거기 있습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영원 속에서. 12부, 신과 거인의 시대. 왜 기억은 항상 과장되는가?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의 신화는 같은 구조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신들이 있었다. 그들은 인간과 함께 걸었다. 그들은 인간에게 가르쳤다. 그들은 인간을 다스렸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떠났다. 또는 죽었다. 또는 숨었다. 그 후 인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스 신화에는 티탄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거인 신들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 올림포스 신들이 왔고 그들은 티탄들을 타르타로스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짧은 삶을 사는 북유럽 신화에는 요튼들이 있었습니다. 거인들, 신들보다 더 오래된 존재들. 그들은 혼돈을 대표했습니다. 신들은 그들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라그나로크에서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신들도, 거인들도, 세상도. 수메르 신화에는 아눈나키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그들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일꾼으로, 종으로. 인간들은 신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들은 점점 덜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났고 인간들은 스스로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네필림이 있었습니다. 신들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합하여 낳은 거인들. 그 시대의 영웅들, 명성 있는 자들. 그러나 그들의 시대는 홍수로 끝났습니다.
그 후 인간의 수명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메우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지만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수백 년, 그리고 결국 수십 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과 신이 함께 살았다는 기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은 은유일까요? 한 가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신들은 실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문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진,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그들이 후대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마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명은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거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거대했던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알았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서 그들은 거인이 되었습니다.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기술 격차는 신화가 됩니다. 당신이 비행기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비행기를 설명한다면 그것은 마법 같을 것입니다. 당신이 전기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전기를 보여준다면 당신은 신처럼 보일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초자연적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성이 됩니다. 후대인이 과거 문명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것을 신격화합니다.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현대인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외계인을 말합니다. 신들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기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기 시대 사람이 청동기 유물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청동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 지식은 이미 이뤄졌습니다. 그에게 청동검은 마법의 무기입니다. 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거인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신전에 봉헌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과장되고 점점 더 신화적이 되면서 현대인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스톤헨지를 봅니다. 거대한 돌들이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복잡한 이론들을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 인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도구로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신화는 허구가 아닙니다. 신화는 해석의 실패입니다. 무언가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실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신들의 언어로, 마법의 언어로, 기적의 언어로. 기억은 세대를 거치며 변형됩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돌로 거대한 건물을 지었다. 다음 세대는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마법으로 돌을 움직였다. 그 다음 세대는 말합니다. 신들이 지상에 내려와 신전을 지었다. 그 다음은 말합니다. 태초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세상을 만들었다. 진실은 층층이 묻힙니다. 해석의 층, 과장의 층, 상징의 층.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파묻혀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 여전히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목소리, 첫 번째 이야기꾼의 목소리. 신과 거인의 시대는 우리 이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시대. 그러나 그것은 존재했습니다. 다른 형태로,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그 기억은 남았습니다. 왜곡되고 변형되었지만 여전히 남았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시간에서 시간으로.
신들과 거인들, 홍수와 도시들, 잃어버린 세계와 잊혀진 이름들. 그것들은 당신의 꿈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그리고 아침이 오면 당신은 세부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남을 것입니다. 느낌, 인상, 희미한 인식.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 계속 쉬십시오. 계속 꿈꾸십시오. 이야기는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